함께 즐기는 재림교회 역사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재림교회 역사 이야기 그 26번째 이야기를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임스 그리고 그 후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880년대로부터 1883년쯤에 일어났던 이야기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임스 화이트의 건강이 계속 악화되면서 그가 겪었던 점점 더 커지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었습니다. 1870년대에는 제임스가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과 한 번쯤은 다툼을 벌였다는 이야기도 했던 것 같네요. 제임스의 뇌졸중은 그의 성격에 이 균형을 무너뜨렸던 것 같고, 이것은 비단 제임스만이 가졌던 어떤 특이한 현상이라고 볼 수는 없죠. 오늘날에도 건강으로 혹은 뇌졸중으로 겪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제임스의 성격의 부정적인 면이 이로 인해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제임스는 이것을 극복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죠. 일을 줄이려고 했고 교회의 통제권을 내려놓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불행히도 마침내 상황이 좀 나아지는 것 같긴 했지만 제임스는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몇몇 여러분들은 이렇게 갑자기 에피소드를 끝낸다고? 라고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번 에피소드에서 제임스의 마지막 순간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 제임스는 엘렌에게 말하기를 오늘 몸이 안 좋다 라고 했고, 심한 오한, 열이 많이 나기 시작한 거죠. 켈로그 박사가 그의 체온을 쟀을 때는 화씨로 103도였습니다. 섭씨로 하면 39.4도 정도가 되죠. 제임스는 베럴크릭에 있는 요양병원으로 이송이 되었고, 금요일이 되자 엘렌은 한눈에 그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엘렌은 제임스에게 이 사실을 말했지만 제임스는 놀라지 않았어요. 엘렌은 제임스에게 예수님이 당신에게 소중한가요? 라고 물었고, 제임스는 속삭이듯 Yes, yes. 한국말로 하면은 그럼 당연하지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엘렌이 다시 물었죠. 살고 싶지 않나요? 제임스는 아니야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엘렌은 제임스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죠. 제임스는 Yes, yes. 맞아, 당연하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엘렌은 제임스가 자신이 하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건 인식을 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의심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엘렌은 제임스에게 방 안에 있는 가족들의 이름을 댈 수 있겠냐고 물었고, 제임스는 엘렌과 에드슨을 가르치면서 그들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켈로그 박사는 제임스를 치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의 개인적인 다툼이 혹은 어떤 갈등이 무엇이었든 간에 상관없이 제임스 화이트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죠. 하지만 불행히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임스 화이트는 안식일 저녁 5시경에 그 마지막 숨을 쉬게 되었죠. 제임스와 엘렌은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이 질병과 싸워왔어요. 병이 왔다가 가곤 했죠. 그들은 이런 싸움에 익숙했습니다. 아주 단련된 전사들이었어요. 해마다 둘 중 한 명은 큰 병을 앓았을 정도였습니다. 사실 제임스가 죽어가던 동안 엘렌 본인도 병상에 누워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금요일이 되어서야 엘렌은 간신히 제임스를 보러 갈 수 있었죠. 그래서 아마도 교회는 이번 일이 다른 때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항상 아팠으니까요. 제임스가 병에 걸렸고 15년 동안 뇌졸중의 여파와 싸워왔으니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제임스의 마지막 한 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때로는 남편이 죽는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것 같았죠. 성경의 말씀에 잠잠하라,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나의 상실을 또 남편을 잃어버렸다는 그 마음을 깊이 느끼지만 무익한 슬픔에 빠질 수 없습니다. 그것이 남편을 되돌려 놓을 수 없으니까요. 만약 내가 할 수 있다고 해도 제임스를 인생의 전투로 다시 불러들이는 것은 이기적인 일일 것입니다. 제임스는 지친 전사처럼 잠들어 있습니다. 나는 그의 안식을 기쁘게 바라볼 것입니다. 나와 나의 자녀들이 제임스를 기리며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임스가 남긴 일을 이어받아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 일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앨런 화이트는 제임스가 세상을 떠난 지 한 달 후쯤에 이런 글을 썼다고 전해지죠. 그녀의 감정적, 영적인 성숙함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상실, 슬픔과 고난의 순간에 앨런은 놀라울 정도의 깊은 통찰을 보여주었죠. 제임스가 내 곁에 있기를 더 원했을 것입니다 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하지만 앨런은 자신의 슬픔에만 갇혀있지 않았어요. 앨런은 제임스에게 무엇이 최선일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20년 동안 뇌졸중과 싸우며 건강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성격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했던 그 사람. 이제 그 투쟁은 끝났습니다. 제임스는 안식을 찾았으니까요. 재림교회는 그리고 재림교인들은 죽음을 잠에 비유한 성경적 은유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재림교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즉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죠. 다른 기독교인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죽자마자 천국에서 모세와 골프를 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이는 매우 어쩌면 실망스러운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앨런 화이트는 우리가 죽음을 이야기할 때 잠에 대한 은유가 줄 수 있는 큰 위로, 위안을 보여줍니다. 제임스는 인생의 많은 전투를 치른 전사였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앨런은 제임스가 속도를 늦추기를 바랐습니다. 항상 이제 slow down, 이제 좀 쉬엄쉬엄 하세요. 제임스는 휴식을 취할 자격이 있었고 이제 제임스가 휴식을 취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앨런은 나는 제임스의 안식처를 기쁘게 바라볼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앨런은 제임스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를 알았고 제임스가 가족과 교회를 위해서 항상 일하고 있었던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천국 어딘가에서 무엇을 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떠올리는 대신에 제임스 화이트이 마침내 휴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위로가 되고 정의롭고 아름답다고 느껴졌죠. 제임스를 쉬게 하세요. 제임스가 쉬는데 방해하지 마세요. 제임스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 안식은 재림교회 신학의 큰 주제입니다. 죽음 후에 우리가 잠들어 있다는 믿음으로부터 안식일의 개념까지 모든 것들이 이어져 있습니다. 제임스는 살아있는 동안 오직 순간적인 휴식을 누렸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충분한 휴식을 누릴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의 교회와 가족이 제임스를 되돌리고 싶어 한다는 이유로 제임스가 죽음 후에도 안식, 휴식을 못 누려야 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앨런은 제임스가 인생의 고된 삶에서 안식하게 되었음을 만족스러워했지만 교회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앨런은 그들에게 자신이 사용했던 처방을 건넸죠. 내 남편이 관 속에 누워있을 때, 또 우리 형제들이 나에게 와서 제임스를 다시 살려내기 위해 기도하자고 요청했을 때 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 제임스는 두세 사람이 했었어야 하는 일을 혼자서 다 했었어야만 했습니다. 이제는 내 남편이 안식할 때입니다. 왜 그를 다시 살려내서 제임스가 했던 고생을 다시 겪게 하려고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881년은 엘렌에게도 매우 어려운 해였습니다. 제임스가 세상을 떠난 지 25년 후 엘렌은 남편을 잃은 친구에게 편지를 썼죠. 엘렌은 그 편지 대부분을 자신의 상실, 이 남편을 잃고 난 후에 있었던 자신이 가졌던 느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엘렌은 기록했죠. 제임스가 세상을 떠난 후 1년 동안 나는 그가 없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나는 사역에서 나란히 서서 함께 일해왔었죠. 그의 죽음 후 1년 동안 나는 그와 함께 했던 책임을 홀로 지게 된다는 생각을 견딜 수 없었어요. 그 해 동안 나는 회복하지 못했고 느낌에 거의 죽을 것 같았습니다. 제임스와 엘렌의 결혼은 처음부터 그들이 동료이자 팀원이라는 개념으로 지배되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결혼을 결심한 이유도 둘 다 교회에서 설교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함께 여행을 다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들은 서로를 신뢰하고 지지했습니다. 서로를 지원했고 항상 응원했었죠. 이 둘 모두 자신보다 더 큰 목적에 헌신했고 그 목표는 이 둘을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때때로는 개인적인 의견이 달라서 부딪힐 때도 있었지만 또 큰 다툼을 할 때도 그 다툼으로 인해서 어쩌면 각자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더 많은 교회에 일이 이루어졌다는 이상한 일이었죠. 이는 이 둘이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단순히 동료였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엘렌과 제임스, 그들이 결혼을 하나의 사명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유대가 매우 강력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파트너 없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저앉아야 하나요? 아니죠. 결국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엘렌은 남편을 잃은 그 여성에게, 그 친구에게 제임스가 세상을 떠난 이후의 인생에서 가장 생산적인 시기를 보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록하기를 나는 실패하거나 낙담하기를 거부했다라고 했죠. 엘렌은 남편이 천국에 있을 것이라는 특별한 환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환상 자체가 필요가 없었죠. 내 남편이 갑옷을 벗을 준비가 되어 있음에 대해서 나는 한치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엘렌은 제임스가 신었던 너덜너덜한 신발을 생각하면서 제임스는 저 신발의 주인으로서의 최고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사나이였다라고 말했다고 하죠. (1881년 8월 13일) 제임스 와잇의 장례식이 베를크릭에 있는 다임 태버나클에서 열렸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일주일 만이었죠.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문제는 재림교회의 지도자들이 미국과 유럽 전역에 흩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윌리 와잇이 캘리포니아에서 돌아오는 데만 5일이 걸렸을 것입니다. 제임스에게는 두 형제가 있었는데 한 명은 감리교회 장로였고 다른 한 명은 침례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들에게도 역시 소식을 전했어야 했죠. 엘렌은 장례식 전날 도착한 이 감리교 장로였던 제임스의 형제로부터 거의 모욕감에 가까운 느낌을 느꼈습니다. 그가 엘렌이 여전히 병상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는 무언가 중얼거리면서 그녀가 엘렌이 너무나도 연약해 보인다고 이야기했죠. 그의 목소리에 조금 지나친 동정이 담긴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엘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내일 있을 장례식은 아주 힘든 시간일 거야. 하나님께서 힘 주시길 바래. 하나님 도와주세요. 엘렌 화이트, 이것을 듣고 담담하게 대답했다고 하죠. 아직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려울수록 나는 더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나는 감정적으로 그리고 충동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죠. 지나친 슬픔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결코 나를 떠나거나 버리시지 않을 것입니다. 야, 정말 엘렌은 대단한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죠? 함부로 엘렌을 건드려서는 안 되죠. 다음 날 2,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유라이아 스미스가 설교를 맡아 제임스가 이 재림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회고했죠. 유라이아는 제임스를 아는 모든 사람이 잘 알고 있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제임스는 압박 속에서 침착했고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았으며 제임스는 결단력이 있었고 결코 포기하는 법이 없었죠. 유라이아는 실제로 실패라는 단어는 제임스의 어휘에 없었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해집니다. 제임스는 항상 미래를 계획했고 마지막으로 제임스는 항상 진한 강한 우정을 나누는 사나이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이 마지막 부분이 다소 의아할 수 있습니다. 70년대 내내 제임스가 그들의 우정을 시험해 왔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제임스의 고분분들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친구들은 제임스가 겪었던 고통을 점차 이해했을 것이고 제임스가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엄청난 양의 일과 관대함을 감안했을 때 그들 모두가 제임스 화이트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죠. 그들 중 누구도 제임스 없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유라이아의 설교가 끝났을 때 모두들 엘렌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엘렌은 자신이 직접 일어나서 말을 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는 못했지만 그 자리에서 일어났죠. 엘렌은 제임스를 추모하면서도 자신의 슬픔을 여전히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엘렌의 말은 다소 길지만 한번 들어볼 가치는 있습니다. 엘렌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전해지죠. 내가 언제까지 혼자 인생의 전투를 싸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내가 남편의 마지막 숨을 내쉬는 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소중하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첫째 아들의 눈을 감겨줄 때 나는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고 여호와께서 가져가시나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자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내 작은 아이가 내 품에서 떨어져 나가 더 이상 내 옆에 있는 베개 위에 머리를 기대지 못할 때에도 그리고 그 슬픔 속에 있을 때도 나는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고 여호와께서 가져가시나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이제 내가 의지하고 함께 일해온 사람, 36년 동안 함께 일해온 사람이 내 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눈을 감겨주면서 말했습니다. 부활의 날까지 주님께 내 남편을 맡깁니다. 제임스와 엘렌의 여정을 되돌아보면 이 사람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엘렌은 매우 헌신적이었고 남편처럼 목숨을 걸고 온 나라를 여행하면서 사역했습니다. 4명의 자녀 중 2명을 먼저 가슴에 묻었고 거의 40년 동안 교회를 세우기 위해 가진 돈 전부를 쏟아부었습니다. 깊은 상처를 입는 순간에도 엘렌은 주변을 둘러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헌신, 그것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영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강한 여인이었습니다. 엘렌이 제임스의 형제에게 어려울수록 나는 더 강해지고 담대해집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엘렌은 자신은 충동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성적으로 이해하면서 섬긴다고 이야기했죠. 비극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성숙한 태도를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재림교회로 끌렸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제임스와 엘렌은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그들의 헌신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감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들은 빠르게 달렸고 그냥 걸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이들은 그들과 함께 같은 속도로 달렸어야만 했죠.
그들은 교회의 속도를 정하는 사람이었고 엘렌 화이트는 이제 그녀의 파트너를 잃었지만 멈추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제임스는 엘렌이 속도를 늦추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엘렌은 제임스의 죽음 이후에 더 많은 일을 이루었습니다. 더 많이 여행했고 더 많이 기록했고 더 많이 성장했습니다. 장례식 순서가 마친 후 95대의 마차가 교회 밖에 대기해서 베를크릭의 오크힐 묘지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재림교회 교단이 소유한 묘지는 아니었지만 매우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제임스 그리고 그의 부모님 그리고 제임스와 엘렌의 두 자녀가 이곳에 묻혀 있었습니다. 켈러그도 이곳에 묻히게 되고요. 심지어 켈러그와 경쟁하던 시리얼 업계의 거물 이 그레이프넛을 발명한 C.W. 포스트도 이곳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여성 권리 운동가이자 전 노예였던 소저너 트루스도 이곳에 묻혔죠. 이 모든 사람들 직간접적으로 제임스 화이트 덕분에 이곳에 묻히게 된 것입니다. 제임스의 삶을 돌아보면 첫 20년은 아주 순수한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여기저기 인쇄기를 돌리고 설교를 하러 돌아다녔으며 이 교회는 제임스의 비전과 에너지로 시작되었죠. 하지만 제임스의 마지막 20년 동안은 그가 교회를 그가 없는 상황에도 지속할 수 있도록 조직화했습니다. 이는 제임스의 비전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제임스가 자발적으로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제임스가 가진 질병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제임스의 투병 생활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운영하는 법을 배우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투병 생활로 인해서 교회의 통제, 이 교회를 이제 지도하는 지도자로서의 자리를 점차 내려놓게 된 것이 재림교회가 성공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장례식에서 유라이아 스미스는 제임스 화이트의 이름이 교회의 모든 기관이나 프로그램에 깊이 얽혀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스미스는 정말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짧을 것으로 예상한 이 운동에서 그 시작과 함께했고 오랫동안 그와 함께한 사람이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과연 이상한 일일 건가요? 그의 말이 곧 무슨 뜻이었을까요? 재림교회 지도자들은 모두 이 운동, 재림운동이 길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운동의 기둥이었던 제임스가 세상을 떠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임스가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모두가 당연히 여겼죠. 심지어 대총회장이었던 조지 버틀러조차도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의 나아갈 길을 제시할 사람은 누구인가? 베르크릭 대학과 요양원을 잘 이끌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출판협회의 책임자는 누가 될 것인가? 제임스 화이트를 대체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2사람도, 아니 10사람도 그를 대신할 수 없었죠. 여러 가지 비교를 할 수 있겠지만 그중 대부분은 과장된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참 염두하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 알렉산더 대왕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과 같다고 할까요? 그 후로 이 그리스 제국이 분열되었잖아요.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서 갑자기 승천해서 떠나가셨을 때 그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당혹감을 느꼈던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당연히 제임스 화이트이 알렉산더도 아니고 예수님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가 떠난 충격은 어느 정도 비슷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그 누구도 제임스가 갑자기 떠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것에 대한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느 쪽으로 눈을 돌려야 할지 알고 있었죠. 바로 엘렌 화이트였습니다. 버틀러는 교회에 편지를 써서 엘렌의 지침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고 중요한 때라고 이야기했죠. 하지만
남편을 잃은 엘렌 화이트. 엘렌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엘렌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유산 정리를 맡기고 콜로라도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콜로라도는 제임스가 없어서, 남편이 없어서 너무나도 공허해 보였죠. 엘렌은 장례식이 끝나고 한 달 후 윌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지난번에 남편과 함께 있었는데 이제는 같은 곳에서 남편이 없는 상황이라는 게 너무나도 다르다. 내 인생이 남편의 인생과 너무나도 얽혀 있어서 남편 없이는 내가 크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버틀러는 12월에 있을 총회에 엘렌이 오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엘렌은 캘리포니아에서 겨울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시간이나 캘리포니아를 가보셨다면 어디에서 겨울을 보내고 싶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캘리포니아죠. 캘리포니아에 있는 동안, 캘리포니아는 따뜻합니다. 미시간은 아주 춥고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동안 신자들은 그곳에 있던 재림 신자들은, 이 신도들은 자신들만의 학교를 원했습니다. 왜 우리들의 자녀들을 미시간까지 보내서 이 교회 교육을 받아야 하느냐는 것이죠. 스티븐 하스켈에게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그는 좋은 아이디어였지만 1년을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교회들이 큰 학교를 시작하기 전에 빚을 갚기를 원했죠. 하지만 윌리 화이트이 나중에 쓴 글을 보면 캘리포니아 성도들의 열정이 승리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학교는 즉시 건립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죠. 몇 달 만에 건물이 세워졌고 몇 주 후에는 교사가 생겼습니다. 엘렌 화이트도 이 아이디어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베를크릭 대학에서 배운 교훈들을 적용하기로 했죠. 이번에는 기숙사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마을 곳곳에 흩어져 살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학교의 커리큘럼도 아주 잘 짜여 있었죠. 매우 좋은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힐스버그에 7개월 만에 학교가 문을 열었고 첫 해에는 38명의 학생이 입학했습니다. 한편 베를크릭에 있던 대학은 1882년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학교는 좀 더 계속 더 일반 학교처럼 변해갔습니다. 학생들은 학교 정책에 반발했습니다. 대다수의 교수진들은 사임하겠다고 학교를 위협을 했죠. 그야말로 엉망진창의 상태였습니다. 심지어는 우라이아 스미스와 그의 이 자녀들은 더 자유롭고 비종교적인 커리큘럼을 지지하는 대학의 지도자들 편을 들었습니다. 이는 엘렌 화이트에게 큰 고민거리가 되었죠. 스미스는 1882년 5월 학기가 거의 끝나가고 모두가 잘 지내고 있다고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엘렌은 강한 어조로 유라이아에게 제대로 된 길을 가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이거 우리말로 하면 이제 제대로 합시다 이렇게 편지를 쓴 것이죠. 유라이아는 그 편지를 엘렌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고 받아들였고 이것은 더욱 엘렌을 화가 나게 했죠. 유라이아는 자신이 예언적 의사를 무시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변호하기 위해서 리뷰지에 글을 썼습니다. 물론 유라이아는 예전에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고 그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야기했죠. 맞아요. 저는 엘렌 화이트이 가진 예언의 은사에 대한 믿음을 거의 포기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한때 저는 불신의 기차에 치여서 젤리처럼 뭉개질 뻔했지만 뭉개지지 않았고 지금 또 살아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참신한 비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조지 버틀러는 학교가 원래 목적에서 너무 멀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래도 아무도 학교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것 같았죠. 그래서 그는 리셋 버튼을 누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잠시 멈추는 것이죠. 제임스 화이트이 죽은 지 1년도 채 안 된 시점에서 이는 교회의 눈부신 진보의 또 다른 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를크릭 학교가 점차 낡아가고 있다는 첫 번째 징조였다고 볼 수 있죠. 심지어 엘렌 화이트조차도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학교가 캘리포니아 힐스버그에 설립되었고 매사추세츠에서도 새로운 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윌리 화이트이 힐스버그 아카데미의 책임자로 가 있는 동안 굿로우 하퍼 벨, 베를크릭에서 있었던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매사추세츠 남부 랭캐스터로 갔습니다. 벨은
베를크릭 대학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사실상 그가 그 학교를 설립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괴롭죠, 그러면. 하지만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할 때였죠. 벨의 남부 랭캐스터 아카데미는 결국 애틀랜틱 유니언 칼리지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힐스버그 아카데미는 결국 앵군으로 이전한 후 퍼시픽 유니언 칼리지가 되었죠. 재림교회의 교육의 우주에 두 개의 새로운 별이 생긴 셈이었습니다. 베를크릭 대학이 아예 끝나버린 건 아니었습니다. 학교는 1882년에서 1883년 동안 문을 닫고 지도부가 해결책을 찾을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은 베를크릭 교회의 목사인 윌컷 해클리 리틀 존이라는 사람을 학교의 책임자로 임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전에 에피소드를 들어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제임스가 너무 많은 권한을 아니면 제임스가 가진 권한에 더 많은 제한을 두고 싶어 했던 바로 그 사람이죠. 그는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좋은 사람이었어요. 리틀 존은 이 개혁을 리틀 존의 개혁은 학교에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베를크릭 대학은 괜찮아질 계획입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베를크릭 대학은 결국에는 재림교회 교단 전체의 간판 대학으로서의 운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뭐 그거는 나중에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1882년이 끝날 무렵 엘렌 화이트는 글쓰기에 집중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엘렌에게는 아주 특별한 책이 마음속에 있었죠. 사도 시대로부터 세상의 마지막 때까지 교회의 역사를 추적하는 책이었습니다. 언젠가는 그 책은 우리가 정말로 수없이 들어왔던 대쟁투, The Great Controversy, 대쟁투라고 불리게 될 책을 마무리 짓게 되었죠. 그럼 우린 다음 시간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당시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